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2주 정영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0월 반갑습니다. 14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아마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이 조금 네. 시간이 좀 늘면서 저희가 좀 늦게 시작했는데요. 네. 그만큼 얼른 바로바로 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권순우 취재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진짜 훅 들어오셨네요. 네, 아니 왜냐면 지금 시간이 벌써 25분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제가 빨리 아직 시작을 해야 됩니다. 파일을 다 못 받았는데. 그러세요? 네, 근데 뭐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어제 미국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다시 물러서는 모습을 네. 보이면서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먼저 어제 약보 급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네. 이거를 들어 올려가지고 약보합까지 끌어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미국이 이어받아 미국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리딩하는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가는 효과가 있죠. 우리가 장을 먼저 여니까요. 그리고 주가를 보면은 다우존스는 1.29%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2.21%, 나스닥 많이 올랐습니다. 네. S&P 500은 1.56%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와, 진짜 장이 좀 강하긴 강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게 최근에 이 반도체가 네.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압권 시간에 얼마나 이상한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전해드렸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그 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작년에 샘 알트만이 한 7천조 정도의 뭐 투자를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달라진 점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그 7천조짜리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 있는 협업 파트너들을 하나씩 다 끌어들였다. 그래가지고 엔비디아도 한 1,000억 달러 내기로 하고 네. 뭐 AMD도 한 6기가와트 정도 규모로 공급을 하기로 하고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다가 웨이퍼 90만 장을 네. 규모로 좀 공급을 받고 싶다라고 좀 얘기를 해서 야 우리 캐파가 한 뭐 110만 장, 120만 장밖에 안 되는데 너한테 어떻게 90만 장을 줄 수 있냐? 라고 안 믿기에는 좀 찝찝한, 네. 믿자니 불안하고 네. 숫자가 너무 크니까 이 뉴스의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 브로드컴하고 오픈 AI가 설계한 10기가 규모 와트의 AI 가속기 협력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엔비디아랑 오픈 AI랑이 거의 10기가와트 10기가. 규모. 예, 그다음에 AMD랑 오픈 6기가. AI가 6기가. 예. 이번에 오픈 AI랑 브로드컴이 브로드컴이 10기가. 와. 그 10기가면 뭐 자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한 GPU 기준으로 400에서 500만 장 정도 되고 네. 젠슨 왕이 얘기하기로 올해 연간 생산량이다라고 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엔비디아가 GPU 다 판 거만큼 오픈 AI가 엔비디아 거를 살 거고 네. 브로드컴에서도 이걸 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주가가 어제 9% 맞나? 어제 한 10% 올랐을 거의 거예요. 10%? 반등했을 거예요. 네. 네, 브로드컴 주가가 어제 9.8% 네.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엔비디아 GPU를 사든 AMD 걸 사든 뭐 브로드컴을 만들든 메모리는 들어가잖아요. 네. 메모리는 들어가는데 어떤 메모리가 들어가냐라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도 들어가겠지만 네. 기본 기본 D램도 들어가고 데이터 센터 만들려면은 낸드 플래시도 들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3위에 불과한 D램 회사 주가가 6.15%가 올랐고요. 샌디스크 네. 뭐 저기 뭐 저 후순위에 있는 낸드죠. 낸드 플래시 회사 주가가 15%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D램 1, 2위, 낸드 플래시 1, 2위가 있는 한국은 어때야 되느냐? 한 30 올라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네.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그 오버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전해드리다 보니까 이게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과한 내용이 발표가 되니까 과하게 발표를 네. 보도를 좀 전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우리나라가 이제 환율이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1,430원 찍으니까 어제 구두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 개입이라는 거는 이제 말로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외환 당국은 최근 대내외 요인으로 원화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시장에 쏠림 가능성의 경계감을 가지고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정석적인 발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구두 개입을 어떻게 하냐면 외환 당국이라 그러면 기획재정부죠. 네. 기획재정부가 예전에는 일부 기자들한테 알려주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자단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내용이 전해졌던 시간이 13시 조금 넘어서예요. 1시 조금 넘어서. 네. 같이 보시면은 어제 환율이 1,436원 고점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좀 올라가고서 1,430원 좀 넘은 다음에 여기서 구두 개입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조금 내려간 다음에 여기는 실제로 좀 개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 트레이더들의 얘기가 좀 있었어요. 돈이 좀 들어왔어요. 예, 달러가. 달러가 매입을 한 거죠. 예, 달러로 원화 매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요거는 이제 구두 개입 효과로 다들 좀 인식을 하고 있고 여기는 실개입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원화 약세를 어떻게 방어를 하고 언제 구두 개입을 하느냐라고 네. 봤을 때 아무 때나 구두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과도하게 움직인다라고 할 때만 개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과도하게라는 것도 굉장히 두루뭉술한 표현이잖아요. 네. 근데 과도하지 않을 때 개입을 하게 되면은 외환 조작국으로 지정을 받기 때문에 함부로 개입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제일 효과가 좋을 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유동성이 좀 덜 할 때, 그 밥 먹고 나서 나른할 때 보통 그 시간대쯤 합니다. 점심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 직후라든지 네. 트레이더들 좀 밥 먹고 좀 나른하거나 네. 아니 밥 먹으러 가서 아직 안 들어왔거나 요럴 때 주로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입을 했었던 명분 중에는 그 달러 인덱스가 지금 강하긴 강한데 네.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 통화가 약하다는 거죠. 원화가 유독 약하다는 겁니다. 그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1.71% 절하가 됐는데 이 같은 기간 동안 유로화라든지 파운드라든지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는 1% 올랐고요. 네. 그 떨어진 화환 중에는 일본 엔화라든지 캐나다 달러도 떨어지긴 했지만 엔화는 0.7%, 캐나다 달러는 마이너스 1.02%, 원화는 마이너스 1.71%가 하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중국과 미국의 어떤 관세 전쟁이 다시 벌어질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에서 협상이 안 된 우리나라 통화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환율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수출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수출을 해서 물건을 팔 수도 있고 네. 주식을 팔 수도 있습니다. 주식을 판다. 예. 네. 예를 들어서 배당 분리과세라든지 네. 그런 식의 정책들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사려면 네. 원화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본시장이 튼튼한 것도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들이 주식을 많이 사는 부분들이 그나마라도 환율 방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자본시장이 강하면 원화 환율도 조금 그나마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영향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외국인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도 지금 1,430몇 원에서 막 그 외환 당국이 개입할 정도면 예. 외국인들 그렇게 안 들어오는 상황이면 1,500원 막 넘어가고 이러는 거예요? 뭐 그때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네.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건 환율 방어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 예, 예. 그럼 지금 우리나라 그 정도 상황.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뭐 그러니까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아닌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원인이 결국은 이제 관세 협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그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장관이 외환 시장을 봐서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현금성 투자는 불가능하다.
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오는 15일에 출국을 해서 베선트 장관과 회담을 좀 추진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환 사정에 대해서는 베선트 장관한테 충분히 좀 설득을 했고 네.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 보유고는 최대 150억에서 200억 달러밖에 안 된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들고 있는 건 4천억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창고에다 넣어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여기저기 투자도 돼 있고 네. 그걸 또 한 번에 갖다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환이 조달된다고 해서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된 사업에만 투자를 해야 되고 회수돼야 된다라는 기존 입장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면 합의 가능성 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었는데 일본에다가 물어봤는데 아직 뭐 얘기는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전에 왜 투자는 얼마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왜 그때 왜 우리 정부가 거짓말을 했냐라는 비판이 나왔던 거예요. 네. 처음에 됐을 때는 투자는 얼마 안 해도 된다고 우리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 네. 왜 이렇게 말이 바뀌냐? 그리고 뭐 선불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군수철 장관은 그때 분명히 출자 보증 대출 섞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오히려 일본이 미국과 협의를 하면서 일본이 대외적으로 현금 내는 것으로 하면서 미국이 한국한테 말을 바꾼 것이다. 라고 얘기가 어제 있었습니다. 네. 네. 자, 하여튼 이 환율 상황이 썩 녹록지 않은 네.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요 정도 금액 이상 올라오면 또 개입할 가능성이 좀 높겠군요. 어쨌든 1,450원. 시그널이 좀 되긴 하죠. 예. 예. 그리고 이제 1,400원대 이상은 거의 뉴 노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고. 현재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 1,400원. 알겠습니다. 네, 좀 환율 워낙 또 중요하니까. 네, 네. 네, 첫 번째 뉴스 전해 주셨고요.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이제 환율은 되게 불안한데 산업계에서는 호재성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까 반도체 관련한 뉴스도 좀 전해드렸고 어제 카카오가 정신화 대표가 주주 서한을 보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주 서한이라는 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는 주주 서한을 잘 안 보내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카카오도 혹시 지금까지 주주 서한을 보냈었었나요? 그러니까 정신화 대표라는 분이 네. 카카오에 취임을 했던 때는 그러니까 제가 카카오 되게 많이 비판하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카카오가 비판받아야 되는 부분들을 수습하기 위한 시점에 정신화 대표가 와가지고 네. 그때부터 주주 서한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주주 서한을 보냈는데요. 카카오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계열사가 너무 많다라는 부분들을 좀 지적을 했었는데 취임 직후에 정신화 대표 취임 이후에 132개였던 계열사가 1년 반 만에 99개까지 줄였고 올해 연말까지는 80여 개까지 축소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취임을 하면서 했던 약속들을 하나씩 지켜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카카오가 외부의 투자를 받으면서 사업을 키우는 것으로 성장을 했었다 네. 그러면은 이제는 그런 거보다는 좀 더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좀 부피의 밀도를 높여가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카카오톡에다가 AI를 접목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메신저를 사용자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쪽에 본질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픈 AI하고 협력했던 챗GPT 카카오를 10월 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네. 라는 부분들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맵, 선물하기, 톡캘린더 등을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을 실행하는 것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될까가 좀 저는 궁금하긴 합니다. 카카오 맵. 그다음에 또 뭐예요? 선물하기 선물하기, 그리고 톡캘린더. 캘린더. 예, 예. 아, 그거를 뭐 AI로 뭘 한다고요? 그렇죠. 와, 어떻게 그러니까 구현될지 진짜 궁금하긴 그러니까 하네요. GPT를 카카오에다가 넣는 건데 네. 그래가지고 얘를 메신저와 이 챗봇을 섞었을 때 이게 어떤 서비스로 나올지가 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권순우 팀장한테 선물 보내야 되니까 선물 뭐 얼마짜리 골라줘라고 하면 이제 검색해줘.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런 된다면, 식으로도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된다면 이건 거의 우리가 상상했었던 뭔가 에이전틱 AI의 뭐 약간 초기 모델 같은 그런 느낌이 느낌도 좀 될 있을 수 것 같죠. 있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GPT에다가 뭐 그렇게 될지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모르지만 네. 내가 작년에 정프로님한테 선물 뭐 보냈지? 아, 예. 뭐 이런 거
이런 것들도 가능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10월에 다 그냥 저 광고 덮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맵이랑 선물하기랑 연동을 이렇게 잘 하겠다는 건데. 근데요, 그거를 네. 물건을 선물하는 거를 좀 더 편리하게 하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이제 돈 버는데 좀 집중하겠다는 그런 방향 설정 아닌가 싶어서. 뭐 기업이 당연히 돈 버는 게 뭐 당연히 기본적인 목적인데, 예. 맵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디 이제 돌아다닐 때 그거 이제 연동하는 걸 거 아니에요. 맛집 찾을 때 그것도 다 광고라고 생각하십니까? 맛집 찾을 때, 사실 맛집도 다 광고죠. 사실 광고라고 본다면 광고인 광고고 경우도 정보라고 많죠. 보면 예. 정보고 뭐 그런 예, 부분들이 예. 있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맛집인지 아니면 돈을 받아서 맛집으로 추천하는지에 따라서 광고에도 무게가 쏠리는지 아니면 정보에도 무게가 쏠리는지는 구별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맛집을 추천하는 거면 그거는 정보일 수 있지만 돈 많이 낸 저 가게를 그냥 더 많이 계속 띄워주면 그거는 광고죠. 그렇죠. 네. 근데 알고리즘이 그런 식으로 구현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그러니까 심지어 네이버 광고에도 그렇게는 구현 안 돼요. 뭐 돈 많이 준다고 그거 올려주면은 그 플랫폼을 그럼요.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잖아요. 아 네이버 지도 같은 데서 예, 거기도 뭐 돈 많이 낸다고 위로 더 올려주고 뭐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광고 업체들이 이렇게 약간 표시가 되죠. 있죠. 그러니까 네모나게. 광고라고 표시가 되는데 네. 그 부분도 이렇게 돈 많이 준다고 위로 올려주고 뭐 그런 식으로 구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니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근데 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저도 카카오에 대해서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저도 네. 알고 네. 그 플랫폼이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지도 아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하는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구현을 해야 소비자들이 만족할까를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네. 과정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맛집 추천도 하면 안 되고 선물하기도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거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내느냐가 결국은 그 기업의 경쟁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나노 모델을 하나 만들었는데 온디바이스 AI로 출시되는 그 모델을 내놓기로 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서비스 업체가 이 카카오톡 안에서만 동작하는 온디바이스 AI 모델.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중요한 정보 같은 내 개인정보 같은 거를 서버로 보내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서비스 업체가 온디바이스로 내놓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그리 반응이 좋지 않았던 9월 개편과 관련해서는 4분기 중에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네. 뭐 PD 형태로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사람들이 그냥 이제 지금은 PD 형태만 나오고 친구 목록이 없잖아요. 없죠. 그거를 친구 목록으로 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탭인탭 형식으로 좀 형식을 보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또 많은 기업들이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주주하는 그러니까 총 주주 수익률, 네. 주가 오르는 거랑 주가 상승 플러스 주주 환원율, 네. 요거를 그 전에는 이제 주요 경영진만 연계를 했었는데 이거를 모든 임원들에게 연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연계가 뭐예요? 그러니까 성과 보수에 아. 주가 상승과 주주 환원을 연계하기로 했다고요.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진짜 주가는 폭락해가지고 주주들은 엄청 손해 봤는데 임원들은 막 성과 임원들은 성과급 받고 네. 스탁 옵션 받고 뭐 이런 게 되지 않도록 네. 이거를 총주주 환원율하고 이제 총주주 수익률하고 연계를 시킨 건데 이거는 좀 더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좀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카카오에 대해서 주주들이 많이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반영이 돼 있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좀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광고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제가 광고 수괴인데 맨날 광고만 하는데 광고를 싫어할 리가 있겠습니까? 네. 아,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지가 이제 좀 궁금했다 뭐 이런 거고요. 삼성전자가 실적 나온 모양이군요. 자, 보여드릴게요. 바로 네.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사실 어제도 그 저희 앞건 방송 끝나고 나면서 12조까지도 뭐 이렇게 영업이익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요라고 에이 12조? 근데 지금 보니까 12조 1,000억 나왔습니다. 우와. 영업이익. 그다음에 그러니까 매출은 86조, 영업이익은 12조 1,000억. 이게 지난 분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4조 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뭐 바닥이라는 분석들도 있긴 있었는데 그 분석이 일단 맞았었고 12조 넘었구나. 전 분기 대비하면 이거 그러면은 300%, 400%죠. 잠깐만요. 2배, 3배, 200%죠.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 200% 성장이 전 그냥 분기 3배 대비? 이러면 되죠. 3배. 네. 전 4조가 분기. 12조가 됐으니까. 4조가 12조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럼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까지도 이제 앞으로 쭉쭉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 따른 주가 상승도 아마 시장에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12조 1천억 원. 12조. 확실히 그 권팀장님 그 레거시 낸드 D램 가격 오르니까 이익 성장률이 굉장히 크네요. 아, 크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뭐 추가로 들어가는 것들이 별로 없는 데다가 캐파도 다 있고 네. 그냥 똑같이 만드는 건데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니까. 어. 그러니까 확실히 원래 그 HBM 중심으로 갔을 때는 삼성이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네. 지금은 레거시 D램도 다 팔리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삼성이 캐파가 크잖아요. 네. 그 등치가 크니까 그쵸. 더 팔 수 있는 여지도 더 많은 거죠.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가 더 뛰어나다 보니까 전체 캐파 중에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요, 삼성보다. 근데 레가시 D램 쪽도 막 같이 오르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와 확실히 등치가 크니까 물 들어갔을 때 다르네요. 자, 12조 1천억 원. 뉴스 2개밖에 못했는데 저 이거 세 번째 뉴스도 되게 좋아하는 뉴스인데 네, 짧게 좀 전해주시죠. 제가 예전에 네.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 가스터빈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스터빈 만들 수 있는 나라가 5군데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후발주자인데다가 워낙 어려운 기술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주문을 받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업체들이 다 기존에 있는 업체들 거 쓰니까. 네. 네. 근데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이미 꽉 찼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그 발전사들이 주문을 넣어가지고 꽉 차 있는 상황이다. 네. 근데 지금 쟤네들은 그 뭐 지멘스라든지 이런 데들은 거의 한 2030년 넘어서까지 꽉 차 있어가지고 뭐 좋다면 좋은 기회가 왔다 우리나라한테. 네. 그래가지고 빅테크 업체들이 번호표를 뽑고 두산 에너빌리티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때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번호표를 순서가 다가온 빅테크 업체가 나왔다. 예정된 미래였네요. 어떻게 그, 보면. 네. 그게 그 어디냐라고 했더니 이거 참 기사도 참 특이하게 썼는데 네. 전기차를 만들면서 우주 산업도 하고 AI도 하는 로보틱스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모르겠다. 뭐야. 그런 장난을 치고 그래. 뭐 얘기하면 안 되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이거 고객사 네.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런 업체가 2기를 주문을 했다라는 것이 공개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번호표 뒤에도 있다. 있겠죠. 네. 이 가스터빈 요거가 진짜 첨단 기술 중에 어찌 보면 첨단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계공학 중에 최첨단이죠. 그렇죠. 전 세계에서 이거 할 줄 아는 나라가 거의 별로 없는. 예. 진짜 어렵다고 하던데. 가스터빈을 그냥 봐도 어렵게 생겼어요. 보세요 이거. 생긴 게. 네. 네, 어렵다. 그리고 가스터빈에 들어가는 뭐 하여튼 재질 같은 것들도 그쵸. 굉장히 아주 엄청나죠. 높은 열과 압력을 견뎌야 되고 내구성이 또 좋아야 돼 갖고 네. 하여튼 여러모로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 있긴 있더라고요. 예, 예. 자, 하여튼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소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요 쭈꾸미 만드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뭐 고추장에 뭐 이렇게 마늘 뿌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쭈꾸미가 진짜 매콤하면서도 그 다음에 젓가락을 계속 부르는 그 맛이 되려면 네. 이 명인들의 좀 노하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쭈꾸미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현석 최현석 최현석 셰프 네. 레시피가 그대로 또 들어가 있는 양념 쭈꾸미. 어허. 이거 한번 좀 먹어 보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네.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최현석 셰프의 다른 밀키트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테이크. 그쵸, 맞죠? 다른 분 아니죠? 예, 예. 그때도 되게 만족스러웠었는데 과연 이 쭈꾸미는 어떤가요? 쭈꾸미가 네. 아시다시피 저희 그 제작진이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네. 요거는 진짜 맛있습니다. 조금 좀 맵나 싶은데 쭈꾸미는 요 정도 매워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쭈꾸미의 그 쫄깃함. 그리고 쭈꾸미는 약간 다른 애들에 비해서 다리가 좀 짧잖아요. 네. 그만큼 또 이 약간 좀 쫄깃한 맛은 좀 더 세거든요, 얘가. 근데 그걸 잘 살려주는 집들이 별로 없는데 네.
여기는 괜찮네. 최현석 씨 잘하시네 요리. 최현석 씨 요리 잘합니다. 출력 많이 늘었나 보네요. 네, 이제 좀 먹을 만하네. 최현석 씨는 이제 요리에 ABC를 좀 이제 습득한 것 같아요. 정프로님한테 좀 배웠나 봐요. 아 이거 맛있네. 그 밥에다가 밥 한 술에 이거 쭈꾸미 진짜 맛있다. 딱 이 두 개를 올려서 한번 싹 먹어보면 요거 이제 집에서 콩나물 이렇게 살짝 좀 이렇게 끓여갖고 그죠? 콩나물 허연 국물처럼 끓여갖고 이렇게 같이 해 먹으면 맛있는데 저 깻잎 같은 거에 맛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집에 저 소면 같은 거 있으면 끓여갖고 이렇게 저 쭈꾸미 소면 해 먹으면 또 맛있잖아요. 혀를 톡톡 쏘는 매콤함이 있어요. 조금 매운데 네, 조금 괜찮아. 매워요.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오, 여기 300g짜리가 7팩 들어가 있는데 요게 48,000원이니까 팩당 한 7,000원이 채 안 됩니다. 네. 300g짜리 7팩. 아 좋은데. 와, 요거 리퍼 아니고요. 쭈꾸미 리퍼 아니. 네. 최현석 셰프의 통통 쭈꾸미 매콤 쭈꾸미. 와. 네, 요거 7팩 들어갑니다. 300g이면 뭐 괜찮네요. 땀 한번 쫙 빼고 싶으신 분들 이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 벌써 땀 나기 시작해요. 네, 콧잔내. 그거는 이주호 기자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그래요. 저는 조금 먹는데 아 그래요? 네. 이 정도 안 매우면은 쭈꾸미 그렇지. 먹는 재미가 없어. 네, 그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와, 쭈꾸미. 매운 거 워낙 맵찔이구나. 네, 네.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네요. 못 먹어. 자, 빨리 해. 자, 갤럭시북 얘기 이제 해주세요. 자 삼성 갤럭시북 프로 미스틱 실버 컬러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저희 권 팀장님 쓰고 있는 그 모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아닌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게 일단 램 16기가, SSD 1TB. 와, SSD 1TB 들어갔습니다. 무게 이것도 가벼워요. 거의 그램이네. 거의 그램 수준이에요. 네, 1kg니까. 1.05kg이라서 굉장히 가볍고요. 근데 이 가벼운 게 윈도우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크기가 15.6입니다. FHD 화면으로. 풀 HD. 멍충아. 네. FHD가 뭐니? 정프로님 진짜 맛있나 보다. 계속 옆에서 드시고 계시네. 지금 드시려고 저한테 시키신 건데, 자 윈도우 11 깔려 있고요. 만약에 구매 옵션에서 10만 원만 추가하면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50 그래픽 카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가격이 69만 8천 원인데 79만 8천 원 내면 여기에다가 엔비디아 지포스까지 추가해서 게임도 할 수 있게. 원래 이 정도 노트북 사실 게임은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게임도 할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옵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게임을 안 하니까 네. 이거를 안 할 건데 네, 게임도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윈도우 11도 사실 탑재하려면 비용이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20만 원 좀 안 되게 좀 비용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것도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A급 리퍼지만 좋은 선택 같습니다. 자, 삼성 갤럭시북 프로 미스틱 실버 컬러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에도 예쁜 그런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이게 문제가 그리고 윈도우 10 오늘부터 지원 종료됩니다. 아, 오늘입니까? 네, 윈도우 10 쓰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는 업데이트를 하실 수 그래요? 없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윈도우 11로 한번 갈아타셔야 될 때 노트북도 한번 갈으시는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약간 매우면 이제 밥이 먹고 싶잖아요. 네. 밥으로 좀 이렇게 매운맛을 중화하고 싶잖아. 밥을 먹으면 또 쭈꾸미가 먹고 싶잖아요. 그쵸. 이게 개미지옥입니다. 쭈꾸미 지옥이야. 큰일 났네 이거. 지금 약간 매운 거 밥 먹어야 되거든요. 네네. 밥을 요거 먹으면- 밥 요거 제가 못 먹었으니까 드세요. 밥 드시지 마세요. 그럼 쭈꾸미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어디서 끊어내야 될지 끊을 수가 없는 맛. 네, 중독성 있는 최연석 양념 쭈꾸미 그리고 삼성 갤럭시북 프로 미스틱 실버 두 제품 보여드렸고요.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들어가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 좀 한 잔 주세요.